여러분, 증시의 변동폭이 아주 심한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또한 나스닥이 2.83, S&P가 2.04, 다우가 1.63, 하락폭이 많이 컸죠? 상해 또한 1.71, 니케이 2%대,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크게 울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변동폭이 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 또한 간밤에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1.22, 코스닥이 1.09 하락 마감했어요. 셀트리온이 0.95, 헬스케어가 1.08, 제약이 1.3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시의 변동폭이 컸던 이유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짚고 한번 갈까요? 파월, 미국 중앙은행장이죠. 고물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다고 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뚜껑 껍질을 벗고 우리가 이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언론이 보도했고요. 파월 의장은 28일로 예정된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고물가가 중대한 우려가 된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미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1.51까지 올라서 다시 3개월 만에 1.5% 선을 넘겼다. 예전에 1.7%대가 넘어갔었죠. 다시 잠잠해졌다가 다시 1.5%대까지 급등이 나왔다. 팩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를 흔들었던 첫 번째 이슈, 이 부분이었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안 좋은 거죠. 돈을 더 못 버는데 물가가 비용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튀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경제는 더 빠그러질 수가 있겠죠. 실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부채에 의해서 압도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 약발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이 와중에 많은 부양책을 섞였기 때문에 인플레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체크할 게 있어요. 경제 성장률을 하나 먼저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물가를 봅니다. 그쵸? 세 번째 고용을 봐요. 그쵸? 고용을 봅니다. 고용. 이 세 가지가 이면적인 이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카테고리로서 보고요. 자산 시장도 항상 언급을 하고 있죠. 2008년도 이후, 2008년도 이전과 굉장히 다릅니다. 2008년도 벤 버냉키 이후와 옐런 그리스펀 시대에는 달라요. 그래서 자산 시장을 연준이 절대 좌지우지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 고용에 포함되는 거겠지만 실업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챙겨본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사실 뭐 유가도 많이 튀었죠. 막 7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쵸? 조금 이따 유가 한번 살펴볼게요. 유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시절이죠. 단 성장률이 이제 조금 떨어질 것 같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고용이 뒷받침돼야 돼요. 근데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가 계속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언급이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점,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는 테이퍼링 이슈가 아니었죠. 테이퍼링, 자산 축소입니다.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를 언급드리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기존에도 언급했던 대로 올해 진행을 해서 내년도 중반기, 상반기 안에 종료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예상됐던 대로 조금 땡겨질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기존에 예상이 없었던 기준금리가 언급이 되었다. 이 부분이 노이즈가 되면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 이 부분이 시장을 흔들었고요.
자, 연준이 말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미국 증시가 많이 상승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락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을 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미국 중앙은행은 절대 자산시장이 폭락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는 부분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 축소도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왜? 4조 달러까지 진행됐던 부분이 2조 달러도 가지 못하고 중지를 했고 다시 7조 달러까지 늘어났던 부분이 7조 달러 이상이죠. 늘어났던 부분을 다시 좀 줄여나가겠지만 많이 못 줄일 겁니다. 줄이고 나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 언급이 나오면서 인상을 하겠지만 인상할 수 있는 폭이 크지 않다.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이제 고용이 뒷받침돼야, 명백하게 뒷받침돼야, 자, 경제 성장률, 고용이 뒷받침돼야 이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착안하시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을 명확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흔들었던 요인입니다. 시장 지표를 하나씩 체킹하고 갈까요? 자, 이제 위험자산 끝이야. 안전자산으로 고! 하는 모든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금값이 튀어야 되겠죠? 근데 금값은 튀지 않았다. 그리고 WTI 75.29달러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집값, 그리고 뭐 자산시장의 가격, 그리고 뭐 임금 다 올랐죠. 인플레 우려가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위험자산이 끝이다. 그러면 유가가 폭락을 해야 되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체킹해야 될 점이 미국 채권금리가 기존에 1.7%대가 넘어갔었죠. 하락했다가 다시 1.5%대까지 왔는데 이제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요했던 건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폭, 시그널이 언제든지 확대가 될 수 있다. 허나 큰 그림에서 미국 증시는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 셀트리온이잖아요. 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자, 이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셀트리온, 지금 시장에 노이즈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 파월, 이렇게 중앙은행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금리 하나만 갖고, 기준금리 하나만 갖고도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죠. 달러의 공급량과 달러의 금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휘청휘청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기축통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100달러가 99.99%, 그쵸? 엄청난 순이익률을 자랑하죠. 그쵸? 이 기축통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중요했던 부분은 첫 번째 미국 중앙은행의 움직임, 테이퍼링과 미국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시간이 좀 있죠. 2023년이었는데 2022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미국 중앙은행장이 인플레가 좀 심해지면 우리 기준금리 땡겨질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시장이 한번 겁을 먹고 울어버렸다 라고 보는 게 좋겠죠. 현재까지는 립 서비스이다. 이 기준금리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용, 실물 경제가 뒷받침돼야 된다. 2008년도 이전에는 경제를 포기하면서, 고용을 포기하면서, 실물 경제를 포기하면서까지 물가를 잡았던 인플레 파이터의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은 디플레 파이터의 연준의 역할이 있었다. 연준의 압도적인 통화 정책과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 세계는 어마무시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부채를 끌어안고 가는 부채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구역이 있다. 그래서 테이퍼링 내년도 상반기, 이제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반기 그 정도로 해서 아마 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기준금리 이슈는 끊임없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미국 재무부에 대한 이런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겠죠. 부채 한도 협상, 이거 끊임없이 노이즈를 줄 수가 있다. 합의가 된다. 될 수밖에 없죠.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합의가 되겠지만 시간이 딜레이 될 때마다 이 부분도 노이즈를 줄 수가 있고요. 중국 전기 공급난 이슈가 나왔죠. 이 부분도 시그널을 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노이즈들, 그 다음에 헝다도 이제 일부 해결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런 노이즈들 있잖아요. 전기 공급난, 헝다, 그 다음에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테이퍼링 이슈 제일 중요할 수가 있겠죠. 연방정부 부채 한도, 그리고 전 세계의 각가지 노이즈들 수십 개, 적게는 몇 개에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많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와 이슈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시장이 흔들마다 신경 쓰는 건 사실 동행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는 거시경제 분석, 맥을 짚으면 돼요. 그리고 산업 분석, 자 그리고 기업 분석, 자 그리고 차트 분석이 바로 주식 투자다. 주식 투자 이꼬르 기업과 동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입니다. 기업과 장기 동행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석을 해야 되겠죠. 산업군 내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은 같이 간다. 그런데 이 경제 분석이 어려워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인드 컨트롤을 흔들어야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거리면 내가 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쫄지 마시고요. 이런 이슈 나올 때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은 이 파고를 뚫고 다 갑니다. 단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 수백 번의 파고와 폭풍을 뚫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증시에서 무서운 말도 나와요. 큰 샥이 올 수도 있다.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도 있다. 뭐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5년 전부터 이 이야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인버스, 곧버스라고 하죠. 이거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경제가 한번 빠그러진 다음에 자산 가격이 헐값에 됐을 때 그때 매입을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런데 그때 기다리다가 한참 가서 여기까지 가버려서 아예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이때 터지게 돼서 떨어져 봐야 결국 이 윗부분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잡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결국은 훌륭한 기업은 금융위기, 뭐 큰 퍼펙트 스톰 또는 작은 소나기, 노이즈 이런 부분들을 다 파고를 뚫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참고만 하시되 훌륭한 기업이 올바르게 가는지 판단을 하시고요. 제가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맥을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 74% 백신 맞았는데 하루 4,000명 걱정하고 있다. 확진자. 최대 위기 왜일까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국내에서도 이제 백신 1차 접종률이 74%가 넘어갔다. 그런데 하루 4,000명을 걱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미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 그리고 뭐 싱가폴, 얘는 80%까지죠. 이스라엘도 거의 세계 최대 그 접종률에서 세계 최대 그런 규모에 있죠. 접종률에서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 확진자 현황을 한번 보고 올까요? 한번 얼마나 나왔는지. 한국이 오늘 기준으로 2,885명, 3,000명에 가까워지네요. 엄청나죠?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10명이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확진자가 다시 11만 명, 인도 18,000, 브라질 15,000, 영국 36,000, 러시아 2만 1,000명, 터키 28,000, 프랑스 6,600명, 이란 11,000명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는 팬데믹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폴, 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1차까지 70%가 넘었는데 확진자가 한국에서 4,000명을 걱정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면 2,000, 3,000명에 가깝죠? 그럼 4,000명도 멀지 않은 숫자이잖아요. 왜 이럴까요? 이제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백신 혼자만으로는 코로나를 커버하기는 역부족이다. 백신을 맞는 거는 후천성 면역, 항체가 형성되기 위해서 함이죠. 그쵸? 항체는 바로 혈액이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감염은 어디서 된다고요? 혈액이 아니라 선천성 면역, 피부에서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을 원청적으로 막는 부분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백신을 맞게 되면 혈액에서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바로 백신의 역할이다. 고로 감염 공로가 다르다는 부분을 제가 수십 번도 넘게 100번에 가깝게 언급을 드렸죠. 두 번째, 변이에 대한 부분. 변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백신을 끊임없이 다시 한번 개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백신, 변이가 나오게 되면 또 돌파 감염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몸속에서 백신을 투여받았을 때 항체 지속기간, 이게 바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위드 코로나는 분명히 생명과학자들이 다 언급하고 있죠. 기정사실합니다. 그쵸?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공급을 부족해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 쇼티지한 상황이죠. 명확한 쇼티지 상황이고요. 유럽에서 이제 그 모습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며칠 안 남았죠? 10월 달이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10일경 금방으로 해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간 기다리면 온다고 말씀을 드리죠. 레케노라 생산 및 공급 계획,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경쟁사 리 제너럴하고 릴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대량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죠. 우리 레케노라주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브라질 소규모 공급 계약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량 공급 계약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죠.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미국과 유럽,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통과 투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동물의 왕국으로서 예를 들었어요. 동물의 왕국, 사자와 호랑이가 있죠. 먹이사슬 구조에 있어서. 그런데 얘네가 원펀치와 투펀치가 먼저 먹이를 먹고 나머지 동물들이 먹이를 먹죠. 그쵸? 얘네가 세상의 질서를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한번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이 휘청휘청 되죠? 세상의 질서를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미국 중앙은행이 세상의 질서를 정한다. 달러를 가지고. 정말 대단하죠?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무역 시장 규모가 압도적이죠. 내수 규모가 중국과 더불어서 미국이 가장 큰 규모. 유럽 시장도 내수 시장이 정말 크죠? 그리고 기타 산업에 대한 산업 경쟁력, 기업 경쟁력, 금융 경쟁력 모든 경쟁력에서 얘네가 앞서 있죠. 그쵸? 우리나라 예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국방 그리고 내수 달러 이런 부분에서 많이 1거래처, 2거래처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유럽에서 먼저 좋은 소식이 나오면 그 다음 시차를 두고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항체 치료제는 미국에서 이미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공급 쇼티지 상태에 있다. 지금 턱없이 부족해서 주지사들이 연일 해외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FDA 승인은 그 숫자로서 찍히게 되고 유럽에서 또한 우리가 기존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나가건 또는 대량 공급 소식이 나오던 간에 이제는 기존의 승인과는 다르다. 왜?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물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레케노라가 정말 시장의 기대를 받지 못하는 제품인지 생산 계획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2021년 2월 18일 회사에서 발표한 레케노라 생산 계획 1공장 390만 바이알, 2020년 기존 생산 30만 바이알 별도 생산 확정하였고 2공장 추가 생산 및 해외 CMO는 시장 수요를 보아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30만 바이알 10만 명 생산 완료했고요. 2020년도에 2021년 1공장 10만 리터 24시간 풀 가동 130만 분량 그리고 2공장 130만 분량 시장 수요에 따라서 2공장부터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요. 해외 CMO 180만 바이알 60만 명 분량 이 얘기까지 언급이 되었죠. 그리고 삼바 CMO는 지금 얘기가 됐죠. 확정적이죠. 그래서 다음 5월경 해외에 발표된 자료 중 일부입니다. 한 달에 40만 바이알, 2020년 소기에 400만 바이알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처음 발표한 1공장 390만 바이알 생산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5월까지도 1공장 풀캐파 생산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공장이 풀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던 미국향 트루시마 완제를 유럽으로 옮겼고 레케노라 DP 생산을 위한 삼바 CMO 발표도 있었죠. 그리고 레케노라 생산으로 인해서 송도 공장의 캐파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겠죠. 8월 23일 보도된 NDR 기업 설명의 후기를 보면 1공장 이후에 추가 생산 계획의 힌트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외부 론자 캐파도 더 활용할 수 있는 여력 존재하죠. 바이오시밀러 쪽을 론자에서 더 커버한다고 하면 레케노라를 우리 송도에서 1공장에서 더 내재화, 2공장도 언급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내재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해서 백신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업체랑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외부 CMO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은 없다.
왜? 현재 위탁 생산 중인 테바 아자비조차도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즉 론자에게 레케노라 완제 생산 CMO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 공장에서 생산해야 하는 기존 제품을 론자에게 위탁하고 그 여유 캐파를 레케노라의 생산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겠죠. 이 공장 일부를. 그래서 2월 18일 처음 발표에서는 시장 수요를 보아가며 이 공장 추가 생산 및 해외 CMO 생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 발표에서는 론자 CMO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주담 통화 내용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1공장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론자 CMO 계약도 준비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1공장 390만 바이알 생산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말 EU는 유망 치료제 5종을 선정하였고 5개, 10월 말까지 최소 3개 승인과 연말까지 추가 2개를 승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승인된 제품들은 EU 내 업체들과 짝짓기를 통해 내년 2분기 내에 EU 내에서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짝짓기 사업에 레케노라도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1공장 풀캐파 생산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론자 CMO 및 EU 짝짓기 생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가정하여 레케노라 생산 물량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1공장 생산은 공장 가동률 90%를 감안하여 연간 360만 바이알, 분기별 90만 바이알 생산 가능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생산한 제품들은 레케노라를 제외하고도 5종 이상입니다. 이들의 재고가 부족해지는 내년부터는 1공장에서 레케노라를 풀캐파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1공장 레케노라 생산을 줄이는 것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U 짝짓기 생산은 EU 로드맵에 따라 내년 2분기부터 론자 CMO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내년 2분기부터는 생산이 가능하겠지요. EU 짝짓기 및 론자 CMO 생산에 대해 의문을 가지신다면 설레발이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아래 그래프에서 이를 제외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요, 이 초록색이, 이 녹색이 1공장 우리 레케노라 물량입니다. 90만 바이알, 80하고 100만 바이알 사이에 있죠. 그리고 이 파란색은 론자 CMO고요. 이 주황색은 EU 내 생산입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처음에 90만 바이알 쭉 생산하다가 2022년 1쿼터까지 2분기부터는 물량이 1공장 물량이 좀 줄어들고 EU 내 생산과 론자 CMO가 같이 되면서 결국은 쭉 1공장 레케노라 생산 물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해외 CMO는 그대로 가고요. 론자 CMO도 그대로 조금 줄어들다가 그대로 갑니다. 결국 레케노라 물량이 생산이 됐다가 쭉 줄어들다가 결국은 일정하게 캐시카우로서 지금 쭉 일정하게 물량이 생산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했던 부분이고요. 밑에 이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21년도 3분기, 2분기, 4분기, 그리고 1분기, 2분기 쭉 처음에 1,000억 미만이었다가 4분기부터 8,000억, 9,000억 사이 8,5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예상을 해놨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쭉 줄어들다가 결국은 일정한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캐시카우가 나오겠죠. 팬데믹이 종료가 되면 이제 엔데믹으로서 꾸준히 처음에 한번 좀 거래량이 터지고 수출 물량이 터지고 좀 줄어들었다가 캐시카우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쭉 한번 좀 나왔다가 하향 안정화된다. 그리고 유럽은 쭉 크게 나왔다가 또 하향 안정화된다. 기타 시장 또한 쭉 상승했다가 쭉 하향 안정화된다. 그래서 물량이 한번 급속도로 나오고 하향 좀 줄어들다가 안정화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도 미국도 보게 되면 똑같죠? 하향 안정화 올랐다가 줄어들고 안정화, 유럽도 쭉 늘었다가 하향 안정화, 그렇죠? 기타도 늘었다가 쭉 하향 안정화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결국 레케노라주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번 쭉 물량이 한번 터지고 그 다음 줄어들다가 안정화된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캐시카우로 창출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올해 및 내년 1분기까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읽어보시길 바랐던 부분이고요. 2분기 이후에는 예상보다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잘 알고 있겠죠. 분명한 것은 3분기까지 레케노라를 약 270만 바이알 생산하였고요. 대부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도 1공장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바와 완제 CMO 계약을 체결해왔고 론자, 완제 CMO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키노라의 안정성, 효과, 생산 능력, 변이 대응 능력을 고려할 때 EMA 및 FDA에서 레키노라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여줍니다. 경구용이 무섭다고요? 작용 기전상 절대로 경구용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만큼 안정성과 효과를 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임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경구용을 90만 원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렘데시비르와 경쟁하라고 하세요. 레케노라주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위드 코로나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지금 자료를 상당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셔서 개인적인 의견이시겠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충분히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자료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0.9 하락 마감했죠.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분간에서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이 부분에 지루해 볼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자, 작게 한번 봐볼게요. 셀트리온의 작게 보면 특징이요. 한번 쭉 올라갔다 빠지고 쭉 올라갔다가 빠지고 또 쭉 올라갔다가 바로 밀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루할 수 있고 이제 갈 것 같은데 또 빠지니까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이 박스권에 있지만 우리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약 개발을 했고 그리고 레키노라가 1공장 풀로 가동되고 있는데 이게 수출 소식이 대규모 수출 소식 또는 점진적으로 이제 터져 나가겠구나 그런 확신 들 만큼 하는 그런 수출 소식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숫자로 안 지키고 있다고 보니까 우리 마음이 좀 조급하고 지루하고 그 와중에 주가가 밀리고 시장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보니까 많이 흔들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저께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목이 터져라 녹음했는데 마이크에 일시적인 오류로 인해서 녹음이 안 됐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참 힘든 세상인 것 같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돼서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급여를 아무리 모아도 내 하나 살고 싶은 집에 집을 마련할 수도 없고 우리 때는 좀 달랐다. 자기가 원하면 알콩달콩 열심히 살면 절약하면 집을 모을 수 있었다. 집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애도 안 낳고 참 희망이 없는 사회로 변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던 말씀이고요. 그 이유가 저금리에 고착하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양적인 고성장이 끝나갑니다. 대량 생산, 그리고 4차 산업과 융복합이 되죠.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서 연결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존 중후장대 대량 생산 규모와 기업에 의한 중심이 했던 4차 산업의 앞으로 다가오는 연결과 융합의 세대로서 같이 변화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셀트리온은 왜 말씀을 드리냐? 희망이 있는 주주분들은 희망이 있으시죠. 그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시장에 의해서 물론 시장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그러나 시차를 두고 성장하는 기업은 반드시 주가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전 세계 재정 적자와 고령화는 세계의 트레이드 패러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다 고령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 소비를 줄이는데 아프면 병원을 안 갈 수가 없고 병원을 안 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약품 가격을 줄일 수는 없어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산업에서 1등 회사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로 셀트리온의 앞으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 회사 IT가 융복합 될 수가 있겠죠. 모든 회사들은 IT가 융복합 돼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현재 제품 3개만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 6개, 2022년, 25년까지 11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제품입니다. 하나하나 제품 규모가 시장 규모가 바로 블록버스터예요. 작게는 7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많게는 20조 이상입니다. 이 제품들이 시장에 계속 출시를 해요. 블록버스터, 대부분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자가 면역 진단 시장 한번 말씀드렸죠. 10조를 예상할 수가 있다고. 2023년
4년이면 그 윤곽이 드러나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2021년 다 가고 있죠. 2022년도니까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100만 원도 제가 시차를 두면 확실성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품만 블록버스터 제품만 11개가 대기 중에 있다. 그쵸? 3개 플러스 11개 그리고 신약도 이제 레키노라를 기점으로 해서 램시마 SC와 계속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ADC 신약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SC 제형 플랫폼이죠. 그리고 흡입형도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신 그리고 이 백신 플랫폼 갖고 또 하나 유전자 치료제와 이 mRNA 플랫폼이 유전자 치료제와 차세대 항암제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을 드렸죠. 여기에 생산 규모, 그쵸? 송도까지 추가 60만, 그쵸? 요거까지 큰 그림에서 예상할 수가 있고 연구 인력 2,000명. 제가 셀트리온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흔들어대지만 결국은 갈 놈은 간다. 갈 수밖에 없다. 왜? 회사의 가치가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주가라는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현재 셀트리온이 한 26만 원 하자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게 밑에서 뭐 한 20만 원, 위에 30만 원, 위에 4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고 이때 사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뭐 30% 이상 나 있겠죠. 뭐 이때 사셨던 분들은 좀 플러스 났다가 수익률이 좀 줄어들어 있겠죠. 요 분방에 산 분들은 뭐 많게는 34, 뭐 3, 요 부근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런데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계좌가 수익이면은 수익 맞죠? 맞는 말입니다. 마이너스이면 손실 맞아요. 수익이면 돈 버는 거죠? 손실이면 마이너스 돈 잃은 거예요. 그쵸?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본질이고. 그런데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말이 40인데 다시 한번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은요. 이걸 누가 보면 또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10년이 지나도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2% 미만이라고 하죠. 그쵸? 왜 그럴까요? 실시간 계좌 잔고가 지금 30%라고 했죠? 마이너스 30%라고 하자고요. 뭐 35%라고 할까요? 이거 한 2주? 한번 에너지 응축되면서 거래량 돌파하면 2주도 안 걸리고 그냥 바로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변동폭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 변동폭의 중심에는 바로 회사 펀더멘털이라는 그리고 기업 가치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기분이 좋죠.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 지금의 계좌 실시간 잔고를 사실 이거를 믿지 마세요. 왜? 내가 목표하는 수익이 내 가격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이때까지는 40만 원 미만에서는 계속 담는다. 주가가 올라갈 때 담는 게 아니에요. 사실 훌륭한 가치, 훌륭한 회사가 본래 가치보다 떨어질 때 셀트리온 지금 올라갔다가 빠져서 박스권에 있죠. 주식수 모아가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수익이 결국은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에는 회사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셀트리온이 지금보다 주가가 더 2배 올랐어. 그런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대로야.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는 제품들도 그대로야. 그러면 절대 그 회사가 성장한 게 아닙니다. 또는 셀트리온의 가치가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반토막 났어. 그럼 셀트리온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주식수를 저축해 나가기에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훼손된 거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업이 경영을 하다가 보면 시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경영자의 입장으로서 주주로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운행하다 보면 시간의 차이는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영진과 그리고 임직원들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단타, 스윙 이런 거 안 합니다. 회사 가치, 이 회사 가치가 주가와 괴리가 벌어져요. 그쵸? 괴리가 위로 벌어졌다. 반드시 주가 이 펀더멘탈에 도착하고요. 가까워지고요. 주가가 아래로 괴리가 나 있다. 반드시 위로 달라붙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회사가 몸통이고 주인이고 뼈대이고 플랫폼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회사 가치는 변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중 시황과 체킹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언급드리고요.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그리고 회사 가치에 대한 부분 끊임없이 언급드리면서 동행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강력한 확신을 드시고요. 이렇게 훌륭한 기업 정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주가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